간략하게 하고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면은 이제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목차.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번 이게 목차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수험서에는 이 목차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목차라는 것이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정한 목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목차를 정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편집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수험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 어디서 출제하겠다라고 시험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학개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그 내용이 경제학하고 경영학에 대한 내용이 주종입니다. 요겁니다. 이 경제학에서 특히 파생된 학문이 20세기에 파생된 학문이 그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많은 용어들이 이제 경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이질적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이 6과목인 거 아시죠? 그렇죠? 6과목 중에서 학개론만 제외하고 전부 다 법학인 것도 아실 겁니다.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법률 과목으로 이용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학적인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그 법률 과목을 중심으로 그 시험 과목이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동산 학이 들어간 배경은 중개업자분들은 이제 또 상담할 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거를 왜 구매해야 되는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석 능력이 더 필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즉 경제적인 이제 내용이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경제학에서 파생된 부동산학을 집어넣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국가고시에 이제 시험 과목으로 들어간 것이 부동산 관련된 시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게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린 배경은 학개론이 경제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하시면 다 20, 30년 만에 다 책을 처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부분인 법률적인 용어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11월, 12월 과정은 뭐 특별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뭐 예습복습 필요해요? 보셔도 뭔 말인지 몰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이게 뭐 그 까먹은 글자고 하얀 건 여백인데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업 들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돼요. 대신에 민법을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공통적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용어적인 면에서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동질적인 부분인 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시험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경제적인 용어로서 다른 과목보다 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학개론은 좀 따뜻할 때 공부하면 돼요. 이게 언제 따뜻해져요? 아마 내년도 한 8월 정도에 따뜻해집니다. 그 정도에 따뜻해지죠? 그때부터 하셔도 뭐 특별하게 참해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12월 10월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공부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바이오리듬 바꾼다고 차원에서 민법을 중심으로 약간 공부에 대한 맛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책도 뭐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가 나온다는 이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이 두 번째 내용은 부동산 학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개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잡다한 거를 다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범위 목차가 쭉 정해진 배경이 있는데요. 이 학문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 그 당시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없었던 내용들이 종종 출제를 했어요. 시험 범위가 이게 중구난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서 19회 때부터 인력공단에서 그 세부 목차를 딱 정해주고 그 목차 정해진 게 또 더 세부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구체화 시켜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쭉 퍼지는 여러 가지를 다룬다 해서 개론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목차를 해놨기 때문에 골고루 출제는 해요. 그런데 주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주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붙는데 이제 좀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그 강론에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 제2편 강론이라고 돼 있어서 제1장 그 경제론이라고 나오죠. 차례를 보는 겁니다. 경제론은 그 큰 목차만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세부적인 목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 목차 중에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 이론도 있는데 어차피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럼 수요가 뭐죠? 사는 거야, 파는 거야? 야, 이걸 아시다니 벌써 여러분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상에. 야, 그 공급은 뭐예요? 생산하고 파는 거죠. 야, 엄청 아시네. 부동산학이 경제에서 파생된 학문인데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뭐라고 정의내리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요. 우간다 경제학 책에도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 추상적인 장소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인 소비자들의 행동과 생산자들의 행동을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관찰해서 이걸 일반화된 이론으로 구축한 것이 경제학에 대한 논리예요. 그 경제학이 이제 모태학문이 부동산 학인데,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 이론은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해석이 되면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를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2장에 보면은 시장론이 그래서 나와 있어요. 보통 수요와 공급과 관계되는 문제는요, 4번부터 10번 사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배치를 한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이후에 시장론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수요 공급과 관계되는 이론적인 측면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초반부에 보통 나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장론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 다음에 논하는 것이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장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발생된 문제를 시장 스스로 치유한 결과치를 보니까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스스로 치유 못하면은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죠. 그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다?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제3장이죠. 3장에 보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뭐라 그러냐? 정책이라 그럽니다. 정책론에 대한 논리야. 그래서 정책을 공부할 때는 시장에서 수요 문제가 생기면은 수요 측면에서 정책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됐다, 공급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됐다 나오면은 요 배경을 알아야지 요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수요 공급 자체도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논하는 시장은 광범위한 시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금융시장 아니면은 노동시장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슨 시장? 부동산 시장만 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논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경제학이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론을 배경으로 하다 보면은 후반부 내용이 쭉 연결이 되고,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미 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여기 기초서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책을 공부하실 때는 이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해를 중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암기 사항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사실상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인데,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뭐다? 부동산이야. 근데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엄청 비싸요. 제가 어저께 목동에 조사해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7,200억이더라고요. 야, 7,200억짜리 사실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 부동산 구매하는 자금을 마련하려면은 본인이 생애 주기 동안에 번 돈이 있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부동산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 비용 들어서 매입한 부동산이 나한테 얼마 정도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요거를 심중하게 따져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소비자인데 이게 이제 심사숙고해서 장래 수익을 기대해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을 투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이 시험에 나오죠. 각종 공식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론만 논하는데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죠. 투자론에 대한 용어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일정 부분, 맨 마지막 제3편에 나오는 감정평가론에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론이 경영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이게 20점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부동산은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 가지고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타인이 뭐죠? 누굴까? 은행이에요. 그래서 투자론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하는 데에 비해서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자금을 조달해주는 사람과 자금을 조달받는 사람, 돈의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되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부동산 금융론이 나오죠.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수요 공급, 투자, 금융론, 이것도 4-5문제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3대 테마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럼 최소 16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 군데에서. 그러면 다 맞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60점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저 3대 테마로 한 이유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내가 정복을 해야지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서 어떤 학원 등에서 제시하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세 군데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많은 이제 조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론이다 보니까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그 난이도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 출제 문학 면에서 가중치는 있더라. 그 가중치 부분에서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강조를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암기상으로 나오는 건 막판에 퉁쳐도 돼요. 요약집으로 퉁쳐도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학 개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딱 제가 쭉 살펴보니까 더하기 빼기는 되게 좀 접근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더하기 빼기는 그것도 계산기에 눌러서 하는 분들 많아요. 엄청 어려워요. 곱하기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곱하기. 우리는 또 계산기에 지참이 되잖아요. 28이 뭐죠? 그쵸. 근데 이제 28이 14에서 틀린 분들 계십니다. 이거 지금 실제 사건이야. 옛날에 이제 문제가 구구단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92.5 나온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어떤 주제가 있는 거 막 풀다가 28이 16 해야 되는데 28이 14 해가지고 틀린 분이 계십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28이 14라고 생각이 됐대. 28이 14라고 생각한 그게 보기 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으니까 했겠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도 곱하기까지 가는 나누기가 엄청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나누기가 들어가면 막 뒤집어져. 한 8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계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몇 문제라 그랬죠? 과목별로? 40문제야. 그럼 계산이 8문제야. 그럼 나머지 32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럼 지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문이 더 중요한 건데 계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8문제 나오는데 그 출제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 역사를 보면은 11회부터 출제를 했어요. 그 이전 시대에서는 시험 공고 난 거 보면은 뭐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이제 그 옛날에 들었는데 그 계산기 지참 금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계산 문제 안 냈겠죠? 그런데 10일에 갑자기 시험 공고에 계산기 지참이라고 공고가 갑자기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그 당시 강의했었던 분들이 계산기가 왜 지참이네? 계산 문제가 나오려나? 그럼 세법에서 나오는 건가? 학교로 나오는 건가? 근데 갑자기 그 당시부터 학교론에서 5문제가 계산 문제 등장하고 그 위에 계속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10문제가 나왔었고요. 적게 나올 때는 이제 11회 때 5문제에서 평균적으로 한 8문제가 최근에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20%겠죠? 그래서 어쨌든 8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나 출전 입장에서는 이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요.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무조건 2문제는 최소 나와요. 그럼 하라는 기준은 뭐 어떻게 판정할까요? 출전 입장에서. 하라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 11회부터 출제가 됐다 그랬죠. 계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11회부터 30회까지 많은 문항수가 있을 텐데 같은 내용이 계속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주제에서 계속 똑같은 거 뭐만 바꿔서 나올까요? 숫자만 바꿔서 나와. 그럼 출전 입장에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과거에 기출문제 있죠? 총 31번 봤을 거 아니에요. 한 해에 2번 본 적도 있으니까 15회 때 역사적인 사건에. 그래서 이제 31번을 보는 기출문제를 다 연습하고 오셨다라고 가정합니다. 출제원들은. 기본적인 이제 다른 쪽에서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31번 보면서 이미 기출문제가 1000문제가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내일 새로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새로운 걸 또 나왔네. 근데 어쨌든 하라는 2문제는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수치만 바꿔서 똑같은 테마에서 한 10문제 이상 나온 게 있어요. 같은 거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를 출제원은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10 나누기 2. 이거 얼마죠? 야, 이거를 아시는 분은 상상을 초래하는 실력자분이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벌써 3% 이내에 해당 실력자라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20% 안에만 들으면 합격이거든요. 벌써 3%예요. 벌써 17%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스타트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말로 나와요. 말로. 그러면서 이제 투자론 특히 들어가 많은 공식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국어가 안 돼.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게 수험생분들의 큰 문제고요. A에 대한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되면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A에 대한 B 하면은 A하고 B에 뭐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공식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오면 수식으로 된 문제는 안 내요. 이게 말로 풀어서 내는데 그러면 앞에 거가 뒤에 거가? 대안 나오면은 대안 앞에 있는 걸 밑으로 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에 대한 이것도 낼 때 10 나누기로 하지 않고 2에 대한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수식화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어적으로 낸 거를 수치화시켜서 그 똑같은 숫자들을 나눈 게 2문제 정도고요. 그리고 상해에 해당하는 게 보통 이제 최근에 보니까 3문제가 나오더라고요. 3문제라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내용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야. 우리는 40문제인 거 아시죠? 시간은 몇 분 주어져요? 과목당 50분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킹 시간이 10분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상 1분당 한 문제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출제는 모든 문항수가 1분당 다 한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출제는 가중평균으로 해요. 한 문제당 또 2.5점이죠, 점수는. 어떤 문제는 출제원 입장에서 이건 20초짜리 문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타이틀에 나오고 보기가 1, 2, 3, 4, 5번으로 단어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어가 나오면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출전이 이거 20초짜리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이걸 더 어려워하시대.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박스를 쳐놔요. 박스를 쳐놓고 물어본 질문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를 풀기 위한 계산 구조로 박스 안에 자료가 잔뜩 들어가.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은 숨이 막혀요. 이렇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건 늪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보기로는 1, 2, 3, 4, 5번 수치는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 중에 이게 2분짜리 문제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2.5점인데 어느 건 20초짜리 문제고 어느 건 2분짜리 문제로 가중평균으로 1분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짜리라고 판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패스하는 거야. 우리 100점 맞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정적으로 70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80점 이상의 점수는 쓰잘데기 없는 점수예요. 남한테 팔 수도 없는 점수죠. 이게 남한테 팔 수 있게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면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폭발적으로 공부할 텐데 85점만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한 과목만 80점 나오면 나머지는 과락만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등. 근데 그 세 문제에 해당되는 게 저런 스타일로 나오면 이거는 안 풀어도 돼요. 결과적으로 두 문제는 그냥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나머지 이게 두세 문제짜리 중간 문제 있죠. 요거를 과연 더 맞힐 수 있느냐 못 맞히느냐 요것이 이제 그 수험 과정에서의 이제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요걸 안 푸는 게 시간 세이브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풀 것이고 요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라는 거. 어차피 찍어도 두 개는 맞아. 찍어도. 어쨌든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논리가 독특한 특징으로 구성되는데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또 네 번째가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올해 나타났는데 2차 과목에 이제 나오죠. 2차 과목이 항상 나와 학개론에 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세법도 요즘에 자주 나오던데 가끔 중개사법도 나옵니다. 공시법도 나오고요. 근데 2차 과목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왔었어요. 관련되는 파트에서. 근데 올해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2차 과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최근 10년 동안에 나왔던 학개론 문제 중에 역대급이야. 역대급을 어렵게 냈어요. 이게 어렵다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2차 과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6문제가 나왔거든요. 직접 간접적으로 포함해서. 근데 이제 출제원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다른 시험에서는 1차를 보는 날짜하고 2차 보는 날짜가 달라요. 분리가 돼 있어. 근데 중개사 시험은 하루에 다 봐. 1, 2차를. 그러니까 출제원은 모든 수험생분들이 1차, 2차를 같이 공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출제원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1차만 공부하신 분도 몇만 명이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무시하는 현상이 어디에 등장하냐? 학개론에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하고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꼭 나옵니다. 다만 올해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차 하신 분들은 2차 과목 문제가 학교론에 나왔다. 그럼 내용이 심화된 내용이 나오겠어? 기본적인 게 나오겠어? 기본적인 게 나올 거야. 그 2차만 심화를 공부하신 분들의 입장이 아주 기초적인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2차를 같이 하신 분은 올해는 이 부분이 뭐가 어렵지라고 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학원에서. 근데 1차만 하신 분들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하신 분은 6문제가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6문제 날아가고 계산 문제 8개 날아가고 어차피 안 풀 거라고 해서 그러면은 6개 플러스 8 하면은 14문제가 날아가고 그 나머지는 26문제 이거 다 맞아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올해 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최근 10년 동안에 두 번째 발생한 건데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한번 그렇게 나오고 난이도를 이제 그 당시에도 어렵다고 나왔었는데 다른 것이 한 2차 과목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가 좀 그 2차 과목이 나오는 비중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올해 또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2차 과목 문제가 이제 그 같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 올해 유난히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10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장 어려운 건 15회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학개론이 시험 범위가 정해졌다 그랬죠. 근데 19회 때 시험 범위를 정해주면서 옛날에 나왔던 시험 범위 중에 너무 이거는 중개사 학개론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빠뜨린 내용이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아닌 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가 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30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31회지. 어떨 것 같아요? 올해보다.
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방심하니까 그동안에 맨날 쉽다 하셔가지고 기출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난하겠네 해서 방심하신 경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30회보다는 좀 빠질 겁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난이도가 빠지는 것은 2차 과목이 올해만큼 이렇게 안 나올 거야. 틀림없어요. 한번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좀 수정을 좀 해주는 경향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30일에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이죠. 5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5년 만에 찾아온 그 시점에서 여러분 스타트 하신 거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민법이 어렵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법은 원래 어렵게 내요. 그래서 공부를 학원에서 어렵게 하고 문제도 아주 어렵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거 봤는데 민법이 박스를 쳐놓고 박스에 10개를 집어넣고 옳은 곳이 몇 개냐 이런 문제도 연습을 하고 시험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민법은 하드 트레이닝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만큼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학계로는 자꾸 이제 회피하는 과정 중에 쉬운 문제만 찾다 보니까 올해처럼 뒤통수 맞는 문제가 내면은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30일에는 좀 그것이 순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11월, 12월 과정은 그냥 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맛배기만 보셔라. 학계로는 그냥 저 인간이 뭔 얘기 하나 하셔서 화요일 날이죠. 오늘 화요일 맞죠? 화요일 날 이제 학원의 위치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꾸 잊어버려 학원의 위치도. 그래서 학원 위치를 막 찾다가 이제 학원 오시는 거 연습만 하시고 뭔 얘기 하나 들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면 돼.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맛배기만 이제 적응만 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정해진 기본서 수험서가 나오면은 주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중추를 두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주요 부분이 있더라. 수용급, 투자, 금융. 계산 문제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셔라.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승부를 건 승부를 걸면서 선택적으로 하시면은 충분한 결과. 그래서 우리는 8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문제 다 맞히는 것은 욕심이고요. 찍어서 다 맞으면 어때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틀려주려고 했는데 찍어서 만든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냥 이제 절반을 기본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드립니다. 2차 과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1, 2차를 같이 하셔라.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공법. 공법 교수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면 저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는 도움을 받는 것이지 학계론이 공법에 도움을 주진 않거든요. 저보고 밥을 사래.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시험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인고시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장점은 경험칙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 동안에 경험칙에서 우러나는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 다 용어는 어쨌든 TV를 통해서 들어보신 용어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내용을 모를 뿐이지. 근데 이해도는 높은데 가장 단점이 암기가 안 돼. 책 덮으면 잊어버리는 것은 오랜 기간을 그래도 암기 능력이 오랜 기간 가시는 거야. 그냥 챗더폰에 눈 깜빡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이제 안 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책을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책을 보시다가 보면 어떤 분은 하나가 이제 꽂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돼. 그럼 그거를 가지고 며칠 동안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 그리고 책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뒷부분을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면 넘어가. 그 다음에 또 보고 아주 다독 중심으로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깨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깨우치는 시점에서 시험을 이제 스피드 높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언제 깨우칠까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보통 깨우쳐요. 그러니까 3일 전까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꾸준하게 자주 보는 그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전략을 더 삼는 게 유리한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뭐 전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개략적인 것만 논하고 앞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또 그 기본소가 나가면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들을 하겠습니다.